자, 먼저 주제 첫 번째인데요. 미국 대선 평가 및 세계 질서에 관한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저의 잘못은 아니고요. 그 전에 모든 여론조사 또 TV 토론에서도 트럼프보다는 힐러리 클린턴이 더 잘했다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로 인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0.2%를 더 많이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수에 있어서 트럼프 후보자가 306표, 클린턴 후보자가 232표라는 상당한 득표 차이로서 트럼프가 이겼고, 또 공교롭게도 같은 날 실시된 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상하원 다 공화당이 선진하면서 지금 의회 양원을 다 장악하게 되었고, 또 독특한 정계 아웃사이더인 트럼프가 이제 내년 1월 20일 취임하게 되면서 상당한 그 공화당 중심의 강력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후보자는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주류 공화당 정책하고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그것들을 많이 걸러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현상 우리가 보면은 대개 미국 유권자 남자가 8% 정도 트럼프를 더 찍었고요. 미국 여자 유권자는 12% 정도를 힐러리 클린턴을 많이 찍었고요. 백인에서는 거의 17%나 차이 나도록 백인 유권자가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센서스 데이터를 보면은 백인이 69%, 10명 중 7명이 백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수, 마이너리티 중심의 그 히스패닉이나 흑인 표에서 많이 받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절대수에 있어서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학력으로 올라갈수록 대학원졸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더 많이 득표를 했고, 도시 규모에서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득표를 했지만 시골로 가면은 표차가 많게끔 트럼프 후보가 득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트럼프 현상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요. 먼저 어떻게 해석하는지 김기정 선생님 먼저 부탁드릴까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고요. 지금 소개된 대로 행정대학을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토론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담하니까 한 2분씩 하라고 그러셨죠. 또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네, 편하게 하시면. 네. 트럼프 현상이라고 보이는 것, 이건 뭐 이미 다 저희에게도 뭐 여러분들의 매체를 통해서 또 전문가들 진단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아주 굉장히 객관적인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하자면 미국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현상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왜 트럼프라는 아주 그 변화의 열망이 왜 트럼프라는 좀 기이한 인물과 이렇게 매치가 되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조금 뭐 좀 이견들이 좀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 사회는 왜 변화를 열망하게 되었는가를 좀 봐야 할 것인데, 이게 좀 짧게는 아마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미국의 경제적인 재건이라고 할까요? 발전. 근데 그 경제적 발전이 조금 더 좀 길게 보면 신자유주의적인 추세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익들이 낙수 효과를 제대로 타지 못했다는 것이요. 말하자면 경제적 부가 위에 상층부에만 이렇게 고여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효과를 미국 내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 내에 여러 가지 폭으로, 특히 이제 티파티 현상이라든지 월가 점령이라든지, 또 이번에 대선의 예선전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버니 샌더스 현상, 이것도 일종의 현상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미국적 관점에서는 이게 한때의 좀 주목받는 운동으로 드러났다가 결국은 투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분노의 심리, 특히 그 분노 심리는 사회적 양극화라고 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드러난 것이 많다. 거기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겠느냐? 지금 우리 이숙종 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결국은 미국의 백인 중하층의 심리들, 결국 미국이 다른 나라가 미국의 주인은 결국은 백인들이라고 하는 백인 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트럼프의 선거 전략, 굉장히 자극적인 선거 전략이 잘 매치가 되면서 드러난 현상이 아니었을까. 거기에 마지막으로 아마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좀 비호감이라고 하는 것도 좀 하나의 효과를 준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민화협 행사에 참석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소통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홍사덕 의원님 존경하는 우리 정치계 선배로서 민협 항상 잘 이끌어주시고 아까 또 상당히 좋은 방향에서 여론을 이끌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천식 저는 뭐 동지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만은 과거 제가 외교부에 있고 또 통일부에 있을 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티콕이라 그래서 한미일 3자 협의 때도 쭉 같이 다니고 그 전에 우리가 청와대도 같이 있었나요? 네, 그래서 하여튼 오래된 동료로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저는 사실 어떤 포맷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하고 이제 김기정 우리 교수님을 같이 이렇게 참석을 시켜서 또 이숙종 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는데 이게 혹시 진보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외교 농객으로 한 사람씩 부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 보수의 입장을 대변한다기보다도 이 외교관이라는 건 항상 본인과 나라 사이에는 국가 이익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라온 사람이고 저의 선택은 항상 국가 이익을 우선시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기반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가 당선된 거는 뭐니 해도 지금 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를 희망한 거죠. 그 변화를 통해서 뭐를 보고자 하냐? 미국의 희망을 변화에 건 거죠. 지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왜 변화를 희망하느냐? 그건 자기네들의 삶이 옛날보다 못해졌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 인구의 70%가 넘는 백인들, 그 중에서 대졸 미만자 또한 한 67%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 인구의 반 이상이 그 대졸 미만의 백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주변에 아시아인이나 흑인이나 자기보다 못 살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자기네들보다 삶이 괜찮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삶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그 사람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당선된 것도 아니고 오바마 정권이 8년, 민주당 정권이 8년 계속돼서 거기에 어떤 필요현상이 나타나서 된 것도 아니에요. 트럼프가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인들이 줄 수 없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를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세세한 그 선거 전략으로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클린턴이 뭐 이걸 잘못했다 저걸 잘못했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또 이메일의 그 마지막에 FBI 코미 국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얘기는 나옵니다만 좀 그것은 상당히 지엽적인 것이다. 근본의 흐름은 미국 사람들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를 희망했고 그 변화 속에 미국의 희망을 보고자 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갈 사람은 기존의 기성 정치인, 기득권이 아닌 밖에서 온 사람, 아웃사이더에게 그 희망을 걸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미국 유권자들이 변화를 바랬다. 그래서 어떠한 조그만 이런 스캔들을 넘어서서 뭔가 미국 사회 근본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 그런 말씀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은 미국 유권자들이 희망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걸 좀 대선 어젠다를 놓고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민, 뭐 무역, 뭐 군사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그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먼저 김기정 교수님 부탁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좀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와 지금 그 핵심 아젠다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미국 대선의 결과에 대해서 아마 선거 전에 여러 매체들이 다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할 것으로 다 예측을 했습니다. 뭐 아마 허핑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98% 승리 가능성이 있다. 뉴욕 타임즈도 비슷했고요. 80%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뭐 샤이 트럼프 현상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지를 받으면서 재밌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 이건 아마 우리 정치와도 조금 관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분석 오류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이 질문이었습니다. 분석 오류. 근데 사실 분석 오류일까? 저는 오히려 제가 좀 질문을 좀 한번 저 스스로에게 던지고 싶었는데,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하는 질문지의, 이게 말하자면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에 관한 여론조사에 관한, 여론조사의 본질에 관한 생각이 조금 다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가 계속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결국은 다 기득권 지형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도 뭐 그거하고 관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론이란 무엇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들 설문지를 이렇게 받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정책을 더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혹은 사람에 대해서 물을 때 누가 더 대통령에 적합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여론은 어떤 정책에 관한 유권자의 선호도, 정책적 선호도를 가 중요하지요. 정책적 선호도가 하나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만이 여론을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우리가 우리말로 민심이라고 하는 것, 사회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 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지만, 정치적 성향,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 나는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정치적 성향도 중요하고, 또 미국의 여론을 연구해 오신 분들에 의하면 이거는 여론조사 기법에서는 잘 문항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서적 태도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무엇에 대해서 동의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를 여론조사가 잘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적 태도라고 하는 그 안에는 어떤 특정한 시대에 대한 기억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누구일까 하는 정체성도 포함되어 있고, 이 기억과 정체성이 이게 어떤 정치적 사건과 격발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동조로 나타나기도, 이런 것인데, 대개의 여론조사 기법에는 여론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태도를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문항들이 상당히 간과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아마 흔히들 이런 얘기도 하죠. 출구조사를 해보고 난다. 이게 어떤 정당은 우리에 대한 지지도가 숨어 있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여론조사의 기법들도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여기에 뭐 이민자 세금, 이번에 아마 대선 문제에서 치열하게 논의가 됐던 것 외에 이건 뭐 굉장히 정치적 레토릭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부각이 된 것인데, 미국 전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을 보면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도 더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 이를테면 복지 문제라든지 혹은 이미 지금 부동산 개발과 관련돼서 지금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이슈들이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 과정에 결국 핵심은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타나게 될 텐데, 그것이 미국 사회 내에 사회적 불안정,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미국 사회가 분열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미국의 정치권이 어떠한 치유법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거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평이라고 할까요? 좀 이 평가해봐야 되는 평 중에 하나, 그런 관점 포인트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건 또 논의가 될 미국의 대외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1945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해왔던 세계 질서, 이제 우리 흔히들 자유무역의 질서, 또 민주주의의 확산이라고 불리어지는 전후 세계 질서의 국내적 정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것과 이러한 것과 미국의 대외 전략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두고 미국 내에 굉장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 김기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서적인 것은 여론조사를 캐치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내 한국에서도 여론조사가 많이 틀렸고 선거 때 그다음에 브렉시트 여론조사 틀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는 시골에서 유권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샘플링할 때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비용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한 20개 중에서 하나 맞았다는 게 뭐 인공지능으로 한 그 SNS의 그 흐름을 보고 맞췄다는 거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디지털 시대에 지나가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한국 다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예측 오류 언급하셔도 좋고요. 곧장 대선언진다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나라 여론조사가 다 틀렸다고 여론조사 전체를 부정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번에 그 미국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마디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못 살게 된 백인들한테는 이제 공자 말씀은 그만해라 하는 그런 정서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자 말씀이라는 게 요새 유식한 말로 그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트럼프는 거부했어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게 뭐냐면은 딴 말로 하면 이제 다문화 시대가 됐으니까 딴 나라 사람 있는데 국기 올리자는 얘기하면 안 되고 레스비언이나 게이에 대해서 나쁜 말 하면 안 되고 이런 말입니다. 소위 그게 정치적인 올바름인데 그런 공자님 말씀만 하는 사람들한테 내 저 미래를 맡기기 싫다. 나 정말 그 사람 싫다 하는 거를 트럼프는 파고든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하면 그런 걸 솔직히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클린턴 같이 그렇게 딱 그 태도도 올바르고 뭐 이런 사람 좋아한다 그래야 왠지 자기도 좀 뭐 있어 보이고 엘리트 같은 생각이 드니까 여론조사하면 본인의 그걸 숨기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샤이 트럼프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론조사에 솔직하지 못한 유권자의 응답에 의해서 여론조사가 많이 그 분석이 됐었다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여론조사 기법과 관련해서는 수천 명을 조사하는 여론조사, 물론 여론조사 기법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만 이런 솔직하지 못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할 때 수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신빙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엔 지금 이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수십만 수백만이 달려들어서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젠다는 뭐 사실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 The Art of the Deal 같은 책에서 보면은 본인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를 해서 소위 그 예측 불가능성이 이 사람의 그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고 예측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나온 그 사람의 발언, 책자에서 쓴 이야기, 또 주변에 기용한 사람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당연히 경제라고 봅니다. 경제. 그러니까 잘 살게 해줘야 되죠. 자기 국민 잘 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유식한 얘기로 하면 미국 제1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 정책. 그리고 이걸 조금 경제를 안보에 적용하면 안보적인 신고립주의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최우선시하고 보호무역 정책을 택하고 그리고 안보적으로는 신고립주의를 택한다. 이게 큰 방향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국내적으로는 무엇이 제일 처음에 일어날까 하면 소위 인프라에 대한 투자입니다. 도로 닦고 항만, 뭐 공항 재정비하고 제가 옛날에는 그 미국 여행할 때 보면 미국에서 카나다 국경으로 들어가면 미국의 고속도로는 번듯한데 카나다로 들어가면 고속도로가 굉장히 후집니다. 군데군데 패이고 잘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 카나다를 여행 갔다 온 사람은 그것이 역전됐다고 얘기합니다. 카나다의 고속도로는 번듯한데 미국은 고속도로 여기저기 흠이 있고 제대로 보수를 안 했다 그래요. 그것이 미국인들이 느끼는 피부에 상당히 그 체감 경기로서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맨 처음에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봐요. 물론 11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숫자는 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태클하지 않으면 트럼프는 자기 공약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되고 소위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먼저 할 거다라고 보고요. 대외적으로 보면 그 정권 인수위라는 데서 만든 문서가 있다 그러죠. 그게 이제 무역 200일 계획인데 거기 보면 나프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재검토해서 이제 빠지는 문제, 중국에 대한 그 환율 조작국 지정 검토 문제, 그 TPP 문제, 각국과의 FTA 문제들이 나와요. 다 그 경제 문제죠. 이것이 이제 보호무역주의와 어떻게 그것이 이제 맞물리면서 나갈까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또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에 대한 그 트럼프의 인식입니다. 트럼프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거는 뭐 조작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그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봐야 되고요. 안보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는 동맹이라든지 뭐 북한 문제 이런 거는 당장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 보통 신정부가 들어서면 한 6개월 정도 이 대외 정책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한 6개월 정도의 검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서서히 그 정책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전에 하나 약간의 좀 세계 정세와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요? 우려가 된다 그럴까 좀 긴장을 고조시킬 요인이 이제 그 이슬람 테러 문제입니다. 이게 그 IS 문제도 있고 한데 트럼프도 쭉 이슬람 테러 문제에 대한 그 경종을 울렸고 최근에 그 안보보좌관으로 된 플린이라든지 기타 그 지금 그 외교 안보 라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해요. 매티스도 그렇고 그 폼페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슬람 테러에 대한 그 어떤 그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 같은 것은 좀 더 빠른 시일에 정책으로 구체화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쪽에 대해서는 비교적 트럼프 당선인이 명확한 얘기들 했습니다. 저기 불법 이민자 단속, 그 다음에 멕시코에 심지어는 벽을 세우겠다. 멕시코 정부한테 그 비용을 내라 이런 말도 했었고요. 오바마 케어를 선보겠다. 최근에 이제 몇 개는 계승하겠다 이렇게 조금 뺐고요. 소득세 인하하겠다. 그리고 지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해서 고용을 유발하겠다. 그리고 미국인들 일자리 뺏지 못하도록 이제 무역에 관해서는 이제 보호무역 기조로 돌아간다. 그래서 TPP는 비준 안 하겠다, 나프타는 재협상하겠다, 심지어 한미 FTA도 재협상에 말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호한 것이 군사 개입 문제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별로 한 말이 없습니다. IS에 대한 퇴치 같은 것은 말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후보자가 말하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도 미국의 위대한 미국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은 있는데 그걸 어디에 대입할 거냐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했습니다. 나토에 대해서 비판했고 적극적으로 말한 것은 IS 퇴치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무역주의는 맞지만 외교안보상에서 신고립주의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두고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